오정희 여사는 무릎에 놓인 항아리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매끈하고 차가운 감촉 아래 30번의 여름과 겨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광주의 집을 나설 때부터 품에 안다시피 가져온 귀한 시간장이었습니다. 아들 선우가 판교에 제법 큰 집을 얻어 독립한 후 처음으로 여는 집들이었습니다. 이 항아리만큼 아들의 새 출발을 축복해 줄 것은 없다고 정희 여사는 굳게 믿었습니다. 버스는 도시의 혈관을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흙냄새와 풀향기가 익숙한 차창 밖 풍경은 어느새 높고 날카로운 유리 건물들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세계는 저렇게 반짝이는 곳이었습니다. 평생을 장독대 앞에서 웅크려 보낸 자신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빠르고 높은 세상이었지요. 정희 여사는 낡은 시장 가방에서 곱게 싼 구절판과 갈비찜 꾸러미를 고쳐 안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판교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를 뿜어냈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이미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선우는 번쩍이는 시계를 찬 남자들과 악수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름은 휴대폰을 든 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주변의 젊은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관에 들어서는 정희 여사를 보았지만 가벼운 눈인사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힘드셨죠? 음식은 저기 두세요. 아름은 손끝으로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에는 정희 여사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커다란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주방의 커다란 식탁 위에는 이미 호텔 뷔페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희 여사가 밤새 만든 구절판과 갈비찜은 그 옆에서 금세 빛을 잃고 초라해졌습니다. 아무도 그 음식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희 여사는 조용히 주방 한편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선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된장국에 밥을 말아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전시품처럼 손님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정희 여사는 그저 아들의 성공에 얼룩이 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마지막에 꺼내는 법이지요. 정희 여사는 모두의 관심이 거실의 커다란 화면에 쏠린 틈을 타 조용히 시간장, 항아리를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이 깊고 귀한 맛을 아들 내외에게만이라도 따로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묵직한 항아리 뚜껑을 여는 순간 구수하면서도 쿰쿰한 세월의 향기가 부엌 안으로 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햇살과 바람과 정의의 시간이 함께 빚어낸 향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준비한다며 주방에 들어선 아름이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냄새예요? 그녀는 마치 벌레라도 본 듯 질색하며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저 오늘 중요한 방송해야 하는데 집안에 이런 냄새가 배면 어떡해요? 손님들한테도 실례예요. 아름은 행주를 집어들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곤 마치 더러운 것을 치우듯 항아리를 베란다 구석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선우는 그 모든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어붙은 표정과 며느리의 짜증 섞인 얼굴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옆에 있던 중요한 투자자의 어깨를 툭 칠 뿐이었습니다. 하하, 별일 아닙니다. 아들의 침묵. 그것은 그 어떤 거친 말보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희 여사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가 냄새나는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자신의 진심이, 자신의 사랑이 모두 부정당하는 소리였습니다. 정희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음식 꾸러미는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거대한 벽처럼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집을 나서는 그녀를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밤은 화려했지만 정희 여사의 눈에는 그 모든 불빛이 차갑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번의 계절을 담았던 항아리는 이제 초대받지 못한 향기를 품은 채 어두운 베란다 구석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 여사는 마당의 장독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판교의 그 집에서 나온 뒤로 어떻게 버스를 타고 돌아왔는지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당에는 수십 개의 항아리들이 묵직한 그림자처럼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해에 눈물로 소금을 풀었던 된장 항아리 선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 기쁜 마음으로 띄웠던 매주.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항아리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무겁게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시간 전부가 베란다 구석으로 밀려나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바쳤던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냄새나는 것으로 치부된 현실 앞에서 그녀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깊은 허무함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아름의 SNS에는 완벽했던 홈파티,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해요라는 글과 함께 수십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정희 여사의 음식과 항아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는 아들의 완벽한 세상에서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사흘을 앓았습니다. 밥도 넘기지 못하고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들 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날 몸이 안 좋아 보이셔서 일찍 가셨다고 들었어요.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변명에 가까운 멋쩍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선우야. 그 간장 말이다. 아, 그거요? 아름이가 잘 보관해 뒀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가지러 갈게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모르고 싶어 했습니다. 어미의 상처받은 마음보다 아내와의 평화와 투자자 앞에서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됐다. 그럴 것 없다. 정희 여사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 정희 여사는 전화기를 꺼두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보내지도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세상에서 자신이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사라져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장독을 닦고 잡초를 뽑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몸을 고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집올 때 가져온 빛바랜 일기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시간의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처음 장을 담그던 날의 설렘, 매주가 뜻대로 떠주지 않아 밤새 속을 태웠던 기억, 맑은 햇살에 간장 맛이 깊어지던 날의 감사함. 그 속에는 오롯이 그녀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붓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은 기다림의 음식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할까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대신 그녀는 장에 깃든 철학을 담담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잊히고 부정당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의의 시간이라는 이름의 블로그에 그녀의 침묵하던 장독대가 하나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의 여사의 블로그는 장독대의 시간처럼 느리게 하지만 깊게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사진이나 자극적인 글은 없었습니다. 그저 흙과 바람과 햇살, 그리고 한 여인의 정직한 시간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매주를 띄우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들여다보고 어루만져주고 좋은 바람을 쐬어주어야 합니다. 그녀의 글은 진짜를 갈망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 달리던 댓글이 어느새 수십 개로 늘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된장국이 생각나는 글입니다. 잊고 있던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보내오는 따뜻한 공감은 아들의 침묵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의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이 타인에게 가치 있게 읽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당에 볕이 드는 것처럼 마음에도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 아름에게서 날카로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블로그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야기 굳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실 필요까지 있으셨을까요? 정의 여사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장에 대한 철학을 담담히 적었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그녀의 모든 글을 자신들에 대한 원망과 비난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정의 여사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또 한 번 가장 아픈 방식으로 오해받고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오해만은 풀어야 했습니다. 정의 여사는 큰 마음을 먹고 아들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선우야. 내가 쓴 글 말이다. 그건 너희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 블로그요? 저도 봤어요. 어머니, 그거 반응 좋던데요? 그걸로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명인의 스토리 같은 걸로 포장해서. 정의 여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오해를 풀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싶었는데 아들은 그 상처마저 상품으로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내 말 듣고 있니? 나는 그저 내 이야기를. 어머니, 이제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이건 기회예요. 어머니의 그 이야기가 돈이 된다고요. 제가 판교에 근사한 매장 하나 내드릴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그냥 얼굴 마담만 하시면. 뚝. 정의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끊기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을까요? 아들이라면 아들만은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던 마지막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철학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조차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의 여사는 붓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블로그를 삭제하기 위해 컴퓨터를 켠 순간 메일함에 도착한 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음식 전문 기자 오오이였습니다. 선생님의 글에서 진짜 시간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금전적 가치를 떠나 선생님의 철학이 담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을 내주시어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 여사는 메일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시간을 얼굴도 모르는 타인이 철학이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커서 앞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답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여사는 붓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는 그녀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블로그를 삭제하기 위해 컴퓨터를 켠 순간 음식 전문 기자에게서 온 메일 한 통이 어둠 속 등불처럼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의 글에서 진짜 시간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금전적 가치를 떠나 선생님의 철학이 담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정희 여사는 메일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이 돈이 되는 이야기라 부르던 것을 얼굴도 모르는 타인은 철학이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커서 앞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답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시간에 맞춰 젊은 여기자 한 명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기자는 화려하게 꾸미지 않은 수수하지만 단단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희 여사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장독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네요. 이 항아리 하나하나가 선생님의 역사겠지요. 기자는 사업계획서 대신 작은 수첩을, 계약서 대신 따뜻한 찻잔을 앞에 놓고 정희 여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털어놓았습니다. 장을 담그는 법이 아니라 장과 함께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기자가 돌아가고 난 뒤 익숙한 외제 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아들 선우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선우는 대청마루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의의 시간이라는 로고와 함께 백화점 입점 계획, 온라인 판매 전략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제 이름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된단 말입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이것이 효도라 믿는 듯 했습니다. 정희 여사는 아들이 펼쳐놓은 번쩍이는 미래와 조금 전 기자가 남기고 간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선우야, 그녀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시간과 이야기는 내가 이 서류 위에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구세요? 이게 어떤 기회인데 제가 어머니 성공시켜 드리려는 거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 여사는 조용히 아들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이 장독대들이 내 성공의 증거고 내 시간이 내 재산이다. 진정한 가치는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이지. 너는 내 간장에서 고작 돈 냄새만 맡았을 뿐이구나.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철학을 이해하는 대신 자신의 선의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상처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서류를 거칠게 가방에 쓸어 담고는 차를 몰아 떠났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먼지를 보며 정희 여사는 슬펐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다만 제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희 여사는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수십 개의 항아리들이 석양을 받아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지켜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들과의 완전한 결별이자 오롯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정희 여사의 이야기가 실린 잡지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시간을 담그는 장인, 오정의 마이너스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희 여사는 대청마루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가 인쇄된 활자들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존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사업 제안과는 결이 다른 전화들이었습니다. 한 지역 문화원에서는 기다림의 철학에 대한 작은 강연을 부탁해왔고, 어느 젊은 셰프는 그녀의 장을 꼭 한번 맛보고 싶다며 정중하게 청해왔습니다. 세상이 비로소 그녀의 시간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판교의 어느 사무실에서 선우는 동료가 건넨 잡지를 무심코 펼쳤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는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고집스럽고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던 어머니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장인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시간을 성공의 발판으로만 여겼을 뿐 그 가치를 단 한 번도 헤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선우는 아내 아름이 태블릿 PC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명품은 이런 거래요. 자기 팔로워들도 어머님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난리네. 아름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날카로움 대신 어딘가 힘 빠진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그들의 단단했던 가치관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잠든 아기의 작은 손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키워낼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고 저 장독대를 지켜온 수십 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뒤 선우는 홀로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업 계획서 대신 작은 들국화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마당에서 말없이 장독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차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만 놀라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선우는 대청마루 끝에 서서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설픈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잡지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 잠든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정희 여사는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너도 내 시간을 사느라 바빴겠지. 그녀는 아들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과 맑은 간장, 그리고 묵은지로 담근 찌개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선우는 평생 처음 맛보는 것처럼 그 밥을 아주 천천히 오래 씹었습니다. 간장 한 종지에서 어머니의 모든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몇 달 후 정희 여사는 자신의 집을 개조해 예약제로 운영하는 작은 쿠킹 스튜디오, 정희의 시간을 열었습니다. 거창한 간판 대신 직접 쓴 작은 나무 팻말을 대문에 걸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요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장을 담그고 밥을 나누며
기다림의 철학과 시간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스튜디오를 연 첫 봄, 작은 마당에서 조촐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준 여기자와 블로그를 통해 인연을 맺은 이웃들이 함께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선우와 아름도 아기를 안고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치의 중심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편에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아름은 정희 여사에게 다가와 서툰 솜씨로 깎은 과일을 내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진심이 담긴 첫마디였습니다. 정희 여사는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온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집들이 날 구석으로 밀려났던 시간장 항아리는 이제 스튜디오의 상징이 되어 가장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스타트업 대표의 촌스러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오정의 선생님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마당에서 그녀는 마침내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자기 자신이 온전히 차려낸 완벽하고 따뜻한 식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